뭔가 새로운 거 없어. 눈에 확 띄면서 매출도 잡는 거 하나 짜봐. 혹시 이런 요청 받고 뭐 눈앞이 캄캄해진 경험 없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한테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만 제발 하고 빌어본 적은요? 빈 모니터 앞에서 머리 쥐어뜯는 그 기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막막함을 풀어줄 열쇠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다카세 야스야의 기획은 결정이다. 될 것 같은 생각을 진짜 되는 기획으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들을 다루고 있죠.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이 책을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쩌면 뿌리 깊게 박혀있을 그 기획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한번 완전히 흔들어 보는 거죠. 기획이 무슨 번뜩이는 천재성이나 뭐랄까 타고난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요. 오히려 성실함과 훈련으로 완성되는 기술이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결정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부터 파고 들어가 보죠.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문장, 기획은 결정이다.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아주 명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단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죠. 저자는 기획을 어떤 일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정의하더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죠. 우리는 보통 기획을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자는 그건 기획의 수많은 과정 중에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디어는 그냥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일 뿐이고 그걸 현실로 끌어오는 건 결국 결정의 힘이라는 거죠. 책에 나온 광고 기획자 A의 예시를 보니까 그 의미가 확 와닿았어요. 네, 그 샴푸 광고 예시요. 네. 신제품 샴푸 광고를 기획하는데 타겟을 대기업에 근무하는 30대 여성으로 할지 아니면 4인 가족의 40대 전업주부로 할지 메시지도 찰랑거리는 머릿결로 자신감을 이걸로 할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성분 이걸로 할지 맞아요. 이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를 버리는 과정 그 가능성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기획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거예요. 아, 더 좋은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이거 버렸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결정을 계속 미루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정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네, 매일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가 태어나지만 대부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결정의 칼날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다가 나중에 나타날 더 좋은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놓쳐버리는 위험은 없을까요? 기획이라는 게 너무 경직되는 건 아닌가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결정은 섣부른 판단과는 달라요. 다른 건가요? 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충분한 재료, 즉 정보를 모은 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충분한 재료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그냥 도박일 뿐이죠. 즉 결정의 질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의 스케일을 오히려 더 넓게 보라는 말이군요. 단순히 아이디어 하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자체를 기획의 장으로 만들라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책에서 숨 쉬는 것 빼고 다 기획이라는 표현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주말에 친구랑 뭘 먹을지 정하는 것, 심지어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로 결정하는 것조차 기획의 일부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 책의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작은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 뇌에 아주 중요한 감각이 생겨나거든요. 뇌의 감각이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통제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기 통제감. 주말 계획처럼 사소한 것부터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하면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일종의 근육이 붙는 거죠. 이 근육이 있어야 나중에 회사에서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도 그 무게에 압도당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와, 기획 근육을 키우는 셈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결정이라는 걸 잘하기 위한 재료를 모으는 단계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저자는 또 한 번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머리로만 기획하면 망한다. 네. 사실 빈 페이지 앞에서 아이디어를 쥐어짜내는 게 기획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지 상태에서 무언가를 창조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저자는 그걸 창조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창조의 저주요? 그리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라고 하죠. 사실 세상에 완벽히 새로운 건 거의 없어요. 뛰어난 기획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보들을 결합하거나 교체하고 또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러냐면 당연히 머릿속 서랍에 쓸만한 재료, 즉 정보가 풍부해야겠죠. 그래서 인류 기획자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잘 채우는 사람이라고 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머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책에서 제안하는 4가지 방법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첫 번째가 10분 잡담하기죠. 잡담하기요? 네, 요즘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 뭐예요? 같은 가벼운 대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정보 수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계획된 잡담이라는 점이죠. 내가 전혀 관심 없던 분야의 이야기 속에서 의외의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나만의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랄까요? 두 번째는 직접 가보기.
아, 이건 정말 공감했어요. 그렇죠. 인터넷 검색으로 맛집 리뷰 수백 개 읽는 것보다 직접 가서 그 가게 냄새 맡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느껴보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잖아요. 그럼요. 저자가 BL 만화, 그러니까 남성 간의 연애를 다룬 만화를 기획하려고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이케부쿠로의 오토메 로드에 직접 갔던 경험담이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요. 그곳에 공기를 느끼지 않고서는 진짜 팬들의 마음을 알 수 없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데이터 너머의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SNS에서 공감 요소 찾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요즘 SNS는 너무 편향되거나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다는 비판도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SNS가 정말 대중의 생각을 반영할까, 오히려 확증 편향만 심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알고리즘의 감옥에 갇히기 쉬우니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자도 그 위험성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SNS 게시글의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트위터에 리트윗,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같은 반응의 양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아, 양이요? 네, 이건 사람들이 굳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그 무의식적인 공감의 크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거죠. 특정 유머 코드나 분노 포인트에 수만 개의 좋아요가 찍혔다면 그게 바로 지금 시대 사람들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하지만 분명 강력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TV 프로그램 100배속으로 보기였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옛날 방식 아닌가 싶었어요. 하하하,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TV를 보나 싶기도 하고요. 아마 이 책이 쓰일 당시에는 TV가 여전히 가장 보편적인 대중매체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TV라는 매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저자의 의도입니다. 의도요? 사회의 평균적인 분위기나 대중적 감각을 가장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도구를 활용하라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틱톡이나 레일스 같은 쇼폼 콘텐츠 30분 동안 빠르게 훑어보기 같은 식으로요. 요즘 유행하는 밈이나 챌린지를 보면 그 시대의 욕망이나 유머 코드가 뭔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매체의 종류가 아니라 대중의 무의식적인 공감대를 효율적으로 포착하려는 태도 그 자체죠. 이런 방법들의 공통점은 결국 남의 머리를 빌리는 거예요. 남의 머리를 빌린다. 혼자 모든 걸 경험하고 공부할 순 없으니까요. 이렇게 정보를 모으고 연결하다 보면 저자가 말하는 정보가 오가는 터미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터미널이라는 비유가 재밌네요. 단순히 정보를 받기만 하는 정류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오가는 환승센터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핵심은 먼저 발신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네, 저는 요즘 이런 분야에 관심 있어요 라고 주변에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죠.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라면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디에 새로운 라면 가게 생겼던데 가봤어? 하고 정보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요. 내 관심사를 먼저 세상에 던져야 관련 정보들이 나를 향해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정보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발로 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정보, 즉 재료는 많이 모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막상 펼쳐놓고 보면 그냥 뒤죽박죽인 정보의 나열일 뿐이거든요. 이걸 의미 있는 하나의 기획으로 꿰어낼 실은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저자는 그 실을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사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맥주와 의자라는 두 개의 재료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그냥 붙여놓는다고 기획이 되진 않죠. 그렇죠. 맥주, 의자.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오네요. 하지만 여기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맥주를 마시는 사람의 기분과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기분을 연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혼자 집에서 맥주 한잔할 때 영화관처럼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의자라거나 친구들과 오랫동안 편하게 수다 떨며 술 마시기 좋은 폭신한 바의자 같은 구체적인 기획이 탄생하죠. 모든 기획의 주어는 기술이나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군요. 책에서는 특히 귀찮은 건 싫다, 칭찬받고 싶다, 손해보고 싶지 않다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욕구를 파고들으라고 강조하더군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요즘 시대에 특히 주목해야 할 감정으로 질투를 꼽은 게 정말 신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섬뜩했어요. 섬뜩하게 느껴지셨다니 오히려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신 겁니다. 그런가요? 보통 기획이나 마케팅은 행복,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인간의 가장 어둡고 불편한 감정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질투라는 감정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라는 게 자칫하면 너무 냉소적이거나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추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효과적인 전략일까요? 아주 중요한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해 주셨네요. 저자의 의도는 질투심을 부추겨서 물건을 팔아라가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SNS의 발달로 인해서 질투라는 감정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보편적이고 강력한 감정이 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남의 잘 짜인 일상을 실시간으로 엿보게 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질투하게 됐습니다. 이 강력한 감정을 외면하고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의 방향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질투의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처럼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근사한 홈파티를 즐길 수 있다고 말해
말해주는 밀키트 제품 같은 거죠. 아하. 다른 하나는 그 감정에 깊이 공감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남을 부러워하며 살잖아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위로를 건네는 콘텐츠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착취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입니다. 아, 그렇게 들으니 이해가 되네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 바로 대중성과 존재감 사이의 줄타기인데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메시지가 흐릿해져서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모두를 위한 제품은 종종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이 되곤 하죠. 이 문제에 대한 저자의 해답이 정말 명쾌했어요. 모두를 노리지 말라는 것. 네. 오히려 아주 날카롭게 설정된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라도 확실하게 꿰뚫을 수 있다면 그 기획은 강력한 존재감을 갖게 된다는 주장이었죠. 99명을 어중간하게 만족시키는 기획보다 단 1명을 완벽하게 감동시키는 기획이 결국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역설이죠. 역설이네요, 정말. 그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이 파고든 감정의 파동이 비슷한 결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동심원처럼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 내 얘기잖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런 기획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강력한 팬덤을 만들게 되죠. 오늘 기획은 결정이다를 통해 기획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기획은 막연한 영감에 의존하는 마법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기술의 영역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첫째, 기획은 아이디어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를 버리는 결정의 과정이라는 것. 네. 둘째, 그 결정을 달하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잡담, 현장 방문, SNS 관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료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재료를 꿰뚫는 단 하나의 실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는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흥미로운 주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획은 물량 싸움이다 라는 대목이었어요. 아, 네. 양이 질을 낳는다는 말처럼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일단 많은 기획을 내놓고 세상에 보여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네, 그러면서 하나의 기획을 위해 100건의 초안을 써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제안까지 합니다. 100건이요. 네, 완벽한 기획안 하나를 위해 전전긍긍하는 대신 일단 뭐라도 써서 부딪혀보라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의 양을 늘리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완벽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내려오길 기다리는 대신 이번 주에 그 목표를 위한 서툰 초안 10개를 가볍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기보다 오히려 즐거울지 모릅니다. 10개 중 9개가 쓰레기여도 괜찮다는 해방감을 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무의미해 보이는 양 속에서 여러분의 막막함을 단번에 뚫어줄 전혀 예상치 못한 질적인 도약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